어머니, 오늘은 제발 구석에 가만히 좀 계세요. 남들 보기 창피하니까. 30년을 일궈온 내 회사, 내 아들의 사장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은 나를 보며 며느리는 벌레 보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 대관료부터 아들이 입은 수트 한 벌까지 전부 내 도장 하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회장 입구의 화환들이 화려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비지 그룹 박준영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금색 글자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강의자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진주색 계량 한복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때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며느리 오세련이 다가왔습니다. 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녀는 희자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요. 이 촌스러운 한복은 또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회장님 댁 가정부인 줄 알겠어요. 세련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연회장 가장 구석 화장실 입구와 가까운 테이블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국수나 한 그릇 드시고 조용히 가세요. 오늘 귀한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괜히 아는 척해서 준영 씨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희자는 대답 대신 가만히 며느리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칠해진 손톱이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아들 준영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영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지만 구석에 앉은 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련의 손을 잡으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조력자라며 아내를 치켜 세웠습니다. 희자는 식어버린 잔치국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남편과 시장 바닥에서 짐짝을 나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힘으로 재계 순위권에 올려놓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대표직을 넘겨준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자기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고동석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희자의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무팀 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무님 며느리 지시로 최근 3개월간 블루칩 솔루션이라는 곳에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결제 서류에는 회장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감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위조되었군.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준영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자는 구석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미소 짓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차가운 안개가 서렸습니다. 고 팀장, 차 준비하게. 뭔가 서재로 가야겠어. 화려한 취임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강의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내일 아침에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찍었다는 그 서류의 끝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회장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강의자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한남동 본가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불빛이 차가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희자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단칸방에서 시작해 시장 바닥을 구르며 번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직접 장부를 썼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숱한 부침을 겪으며 뼈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준영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도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보지 마라. 오직 원칙만 바라다고 신신당부했건만. 뭔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희자는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등에 붉어진 푸른 정맥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단함 속에 고이 모셔둔 옥도장. 남편이 회사를 창립하던 날 그녀에게 선물하며 이게 우리 가족의 심장이니 당신이 잘 지켜달라던 물건이었습니다. 희자는 돋보기를 쓰고 도장의 인면을 살폈습니다. 육안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어보니 미세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강자의 마지막 획끝이 아주 미세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위조로군. 아주 정교해.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취임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준영과 며느리 세련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준영은 서재에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요새 자꾸 밤잠도 없으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좀 쉬시라니까요. 옆에 선 세련은 희자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는 눈동자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희자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런 골치 아픈 회사 서류를 왜 보고 계세요? 준영 씨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데 혹시 아까 파티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심통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세련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서늘했습니다. 희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블루칩 솔루션. 거기가 어디냐? 내 이름으로 600억이 나갔더구나. 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세련은 오히려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블루칩은 이번에 준영 씨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법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승인해 주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준영 씨, 어머니 정말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겠어. 요양병원 상담이라도 잡아볼까요? 아들 준영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세련이 말이 맞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만 피곤해요. 직원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희자의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묻는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거짓말에 기꺼이 눈을 감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공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도장을 판 것이냐? 30년 세월을 고작 이런 식으로 갚는단 말이냐? 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준영은 대답 대신 짜증스럽게 외투를 벗어 던지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어휴, 또 시작이네. 어머니, 제발 이제 경영에서 손 떼세요. 어머니 시대는 끝났다고요. 세련은 나가는 준영의 뒤를 따라가다 멈춰서서 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조명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계세요. 그래야 저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생 편히 보내시죠. 자식 앞길 막는 부모만큼 추한 게 없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희자는 덩그러니 남겨진 옥도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바닥에
도장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눈을 감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600억이라는 거금은 이미 어딘가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리려 하는가? 희자는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이 준비한 요양원 진단서가 날아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강희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버텼던 그 도끼가 다시금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면 당신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칼을 그냥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뺏어 드시겠습니까? 서재 문이 닫히고 남은 정적은 독약 같았습니다. 강희자는 서늘한 책상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에서 읽힌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치워버려야 할 가구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희자는 금고 안쪽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함께 회사를 키우며 은혜를 입혔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동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 팀장, 지금 당장 북한산 입구 사찰로 와주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집을 나서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세련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게요? 비도 오는데. 아, 마침 잘 됐네요. 이거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입원 소견서예요. 요즘 자꾸 밤에 돌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세련은 입원이라는 단어를 마치 여행이라도 보내주는 것처럼 가볍게 뱉었습니다. 희자는 세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나가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가둘 수 없다. 비켜라. 희자는 세련을 어깨로 밀치며 차갑게 뱉고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세련이 어머니, 준영씨, 어머니 좀 봐요. 라고 소리치는 비명이 들렸지만 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한복 자락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사찰, 희자는 그곳에서 고동석 팀장과 함께 감사실장 추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과거 아버지가 억울한 횡령 누명을 썼을 때 희자가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붙여주고 끝까지 결백을 밝혀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서연은 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깜짝 놀라 수건을 건넸습니다. 희자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믿을 사람이 너뿐이다. 블루칩 솔루션, 그 유령 회사의 뒤를 캐다오. 내 도장이 찍힌 모든 결제 서류의 원본을 확보해. 그리고 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오세령과 그 갤러리 관장이라는 놈, 그 둘의 관계도 낱낱이 파헤쳐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거를 찾아와. 서연은 희자의 눈에 서린 서슬 퍼런 도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둔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침범당한 영토를 되찾으려는 군주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 오세련은 이미 갤러리 관장 최진우와 함께 싱가포르에 유령 법인을 세워 자금을 세탁 중이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들 준영의 행보였습니다. 회장님, 박 대표님은
상무님이 요양원 입원 서류를 준비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직접 병원장에게 전화해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당부까지 하셨더군요. 서연이 건넨 녹취 파일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예전 같지 않아. 조용히 병원에 모셔. 그래야 회사 분위기도 잡히고 나도 편해. 충격받지 않게 당신이 알아서 해. 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고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고 팀장, 윤기철 소장에게 연락하게. 우리 집이지의 산증인들, 그 사람들을 모아야겠어.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내 집은 7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어린 것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군. 희자는 비어버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식.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인연의 끈을 여기서 끊어내시겠습니까?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본가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준영과 세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흥취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준영이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희자는 빛 앞에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고급 요양원의 안내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내 요양원 자리를 직접 알아봤다더구나. 사실이냐? 희자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준영은 당황한 듯 팸플릿을 뒤로 숨겼지만 옆에 있던 세련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요즘 자꾸 밖으로 도시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니까 준영 씨 걱정이 말이 아니라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차가 올 거예요. 짐은 제가 다 싸뒀으니 몸만 가시면 돼요. 세련은 마치 안 쓰는 가구를 재활용 센터에 보내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희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준영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나를 정말 그곳에 가두고 싶은 것이냐? 준영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신다고 생각하세요. 회사 일은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블루칩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가문은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어요. 제발 제 앞길 좀 막지 마세요. 준영의 말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조급함 뿐이었습니다. 희자는 3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 홀로 시장 상인들의 협박을 견디며 회사를 지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내 자식만큼은 이런 거친 세상을 모르게 하리라 다짐하며 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배려가 독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알았다. 내일 가마. 희자의 짧은 대답에 세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팔을 잡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희자가 순순히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련의 말대로 검은색 벤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자는 진주색 개량 한복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차에 올랐습니다. 준영과 세련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오늘 오후 주주총회만 넘기면 지분 승계도 완벽해. 세련은 최진우 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인네 치웠음. 80억 입행 시작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희자가 탄 차는 요양원이 아닌 강남의 한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운전석에는 고동석 팀장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추서연 실장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며느님이 방금 블루칩 솔루션 계좌로 최종 80억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꼬리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희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지비지 그룹의 사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벽돌을 싸는 마음으로 세운 건물. 그녀는 가방 안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차지 않았던 회장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준영이가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걷어찼군. 희자의 눈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꺼낸 또 다른 서류, 박준영 대표이사 해임안과 오세련 상무형사 고소장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세. 이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 알려줘야지. 여러분, 30년을 키운 자식을 내 손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강희자는 이제 어머니가 아닌 심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이 마련된 지비지 본사 대강당은 승리를 확신하는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위 박준영 대표는 긴장된 기색 없이 여유롭게 넥타이를 매만졌고 오세련 상무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주요 주주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희자가 산속 요양원의 창살 너머에서 멍하니 하늘이나 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비지 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지분 승계안을 발표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뒤를 향했습니다. 그곳엔 요양원에 있어야 할 강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시장 잠바 대신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회사를 지켜낼 때 입었던 짙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슴팍엔 지비지의 창립 배지가 조명 아래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의 목본이 떨렸습니다. 세련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희자는 한 걸음씩 단단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준영 대표, 그 자리는 내 자식이라서 앉힌 자리가 아니라 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라서 맡긴 자리였다. 그런데 내가 내린 책임의 결과가 고작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이었느냐? 희자는 마이크를 뺏어들고 차분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추서연 실장이 확보한 블루칩 솔루션의 자금 세탁 경로와 오세련의 불륜 현장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요양원 강제 입원을 공모한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당 안은 경악과 비난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은 야유를 보냈고 방청석 뒷줄에 앉아있던 윤기철 소장과 옛 직원들은 회장님을 지키자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련은 새파랗게 질려 최진우 관장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 뒤편에는 고동석 팀장이 부른 경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세련이 말에 잠시 미쳤었나 봐요. 준영이 단상 아래로 내려와 희자의 구두 발등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으로 품었던 아들이었지만 법을 어기고 인륜을 저버린 죄인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이 회사의 암세포다. 오늘부로 너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오세련 상무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 희자의 선언과 함께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갑차는 소리가 정막을 깨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세련과 고개를 떨군 채 연행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희자는 마침내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한 달 뒤 폭풍이 지나간 지비지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희자는 자신의 지분 절반을 직원복지기금과 사회장학금으로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해질녘 희자는 작은 반찬가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 한 귀퉁이, 희자네 집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불을 밝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대주주가 아닌 자기 인생의 오너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평상에 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핏줄이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발바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오늘 강희자 회장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 자식만은 다를 거라 믿었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당당히 새 삶을 찾은 그녀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희자 씨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